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록 청소년 수련관장 이춘화입니다. 우리 상록 청소년 수련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청소년한테 진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도 진로를 전면에 내세우는 부서가 진로체험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년의 진로를 정할 때 청소년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부모가 가장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청소년의 진로, 부모가 멘토다 이 제목처럼 부모하고 진로를 한번 청소년 진로하고 엮어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진로, 부모가 멘토다는 제목으로 했고요.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청소년의 시기를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초기는 초등학교 부분, 중기는 중학교, 말기는 고등학교 부분인데 실제로 부모가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냐면 초기, 초등학교 시기하고 중기 어느 정도 먹히죠. 이 초기, 중기에 제 강의가 가장 적절할 거라고 보고 부모가 개입할 시기라고 봅니다. 청소년 진로에 결정되는 요소 중에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청소년 심리 발달적인 특징, 부모 양육 태도, 유전적인 성격, 사회적 환경 이렇게 4가지의 요소가 맞물려서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강의에서 여러 가지 것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힘드므로 청소년의 심리 발달적인 특징하고 부모 양육 태도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적인 특징. 어느 시기나 심리 발달적인 특징이 있지만 청소년기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다 큰 것 같지만 제일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시기 청소년기인데요. 그런 시기가 왜 그러냐 하면 심리 발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리 발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면서 자녀를 그 진로의 길에서 이렇게 잘 이끌고 가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적인 특징을 보자면 첫째,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전에는 부모의 말을 아주 잘 듣던 청소년이 4학년 좀 되더니 자기 맘대로 해요.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숙제 같은 거 학교에 갔다 오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숙제했냐? 그러면 대답해 놓고 숙제를 안 해요. 이런 거가 애가 잘못되게 변해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상상 속에 청중이 있습니다. 상상 속에 청중. 여러분들 청중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청중은 제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청중인데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남들이 보여지는 자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상상 속의 청중입니다. 즉 그래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선생님 앞에서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하면 선생님은 조금밖에 꾸지람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애들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이러는 거가 자기를 바라보는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애가 뭔가 잘못했으면 사춘기 시기에는 이게 골방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혼내키다지 하면은 이 상상 속의 청중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고 결국은 비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장할 수 있다 이거죠. 잘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우화. 즉 이거는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청소년기에 많이 해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들은. 공부를 분명히 열심히 2주 정도 해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 나는 3일만 해도 잘 돼. 머리가 영리하니까. 뭐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면서 또 힘이 좋은 애들은 내 힘으로는 저 산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등산을 한다든지 등등 하면서 이 개인적인 우화를 가지게 되는 애들이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강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우화가 발동을 하면 강물에 뛰어들 수도 있고, 이런 등등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우화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상상 속의 청중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우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거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갑자기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 또 자기가 뭔가 잘하는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할 때 애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진로를 형성하는데 대화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적인 특징이 청소년 진로의 가장 큰 영향 중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의 감정.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6가지의 감정이 서로 믹싱되는 감정들을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이 6가지 감정이에요. 간단하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넘기자면, 첫 번째는 기쁘다, 두 번째 위에 부분 서운하다, 세 번째 당황스럽다, 그 다음 네 번째 지겹다, 지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슬프다, 여섯 번째 화가 난다. 이런 내 자녀가 이 6가지의 기분과 감정이 있으니 이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잘 파악하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는 주로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해야지, 그때 진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즐거울 때 이런 때 봐가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감 연습. 청소년과 대화를 하려면, 청소년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면 공감 연습이 필요한데, 즉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론 짓기를 잘해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아빠 나 게임기 가지고 싶은데 그 대화가 중간에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게임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나중에 내리시고 공감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게임기 갖고 싶은데, 그러면 아 무척 게임이 하고 싶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가 공감하는 건데, 청소년 공감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청소년 교육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공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뇌. 사람의 뇌는 전두엽, 변연계,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뇌관은 아주 어린 신생아부터 있는 뇌예요. 그 다음에 변연계는 성인이 되거나 어른이 되거나 할 때 감정, 성욕, 식욕,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가장 변연계가 발달해서 식욕이 엄청 늘잖아요. 청소년기 자녀가 되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먹죠. 변연계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청소년기에는 집으로 말하자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그런 결과가 때문에 청소년기에 필요하지 않은 전두엽에 가졌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좋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새롭게 좋은 경험을 하는 감정 조절, 또 우선순위 선정, 그 다음에 결과 예측, 그런 걸 통해서 청소년의 뇌가, 전두엽이 새롭게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청소년기의 뇌는 전두엽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 뇌고, 이미 변연계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먹는 거, 식욕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자아중심성이 발달하고 또
상상 속에 청중이 있고 개인적인 우화를 가지는 거는 그 전두엽이 발달이 다 안 되고 이제 새롭게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뇌의 문제라고 보시면 우리 아이가 내 남편을 닮아서 나를 닮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전두엽이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머니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그 대화 기법을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데, 첫째, 느낌 차원에서 말한다. 느낌은 뭐냐면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내심이 많은 가이드 역할,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어머니들께서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뭐 해라가 아니라 그 멘토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애들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관리자에서 컨설턴트 역할로 바뀐다는 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시키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말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은 애들의 관리자지만 그렇게 말만 바꾸시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따뜻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전두엽의 활동을 격려한다.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전두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몸으로 배우도록 체험학습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상록 청소년 수련관이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다 원리가 체험을 통해서 든 것만 전두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체험, 학습, 체험 활동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을 시킬 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면 애들이 막 짜증내버려요. 예,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는 대부분 뇌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애들 방도 좀 어수선하면 청소년 뇌가 어수선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거가 그 9번에 보면 정신적인 충격, 이게 청소년기의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앞에서는 부부싸움 금지, 또 이상한 말들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들께서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시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애가 많이 컸으니 나도 피곤하니까 하고 막 말을 쏘아 붙이시잖아요. 이거는 애들한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랬습니다. 애들이 부모가 부부싸움 할 때 청소년 자녀들은 어떤 충격을 느끼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 막 포탄이 쏟아지는 그 전쟁 속에서의 충격을 부부싸움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다고 하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전율이 강함으로 건전한 경험과 놀이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전율이 강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좀 더 이 얘기를 깊이 할 때가 있으니까 전율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함께 활동하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발달적인 특징이 뇌의 원인이 있고 발달적인 특징에는 3가지가 있고, 그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금방 이제까지 제가 대화 기법을 동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는 애정형과 거부형이 있고 자율형과 통제형이 있는데, 애정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통제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정 자율형, 애정 통제형, 그 다음에 거부 통제형, 거부 자율형, 이렇게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나는 애정 자율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항상 애정 자율형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애정 자율형만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의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기분이 안 좋으면 애정 자율형이 애정 통제형으로 또는 통제 거부형으로 또는 거부 자율형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에 다 있어요. 애정 자율형이라 하더라도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애들한테는 항상
애정 자율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때로는 애정 통제형이 될 수 있고 애정 거부형이 될 수 있고 거부 자율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을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애정 자율형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이 항상 의도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정 자율형은 수용, 협동, 민주적 자유. 나머지 것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애정 통제형은 보호적 이계, 과보호, 소유. 그 다음에 통제 거부형은 욕구 반복적, 독재적, 권위적. 그 다음에 자율 거부형은 거부 분리, 방임 무시. 피곤할 때 거부 자율형이 될 수 있어요. 방임 무시.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스스로 부모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끔 뭘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컨트롤을 잘 하시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오해 그냥 잊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를 경험해야만이 발달기든 특징을 극복하면 자율이 돼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의 바꿔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준비하는 시기다? 아닙니다. 청소년기도 즐거워야 될 시기입니다. 청소년기 부모와 갈등은 건강한 시민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되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갈등을 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 자녀는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해야 되고 요즘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굉장히 잘 만집니다. 이거는 부모님들 이상으로 하니까 전체가 미숙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비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실 수 있으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대화를 잘할 때 자유를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청소년 자녀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 부모 양육 유형에서 그러니까 피곤한 유형으로 넘어갈 때 소리 지르기, 피하거나 무시하기, 이야기 주제 바꾸기, 다른 측면으로 보려고 시도하지 않기, 누군가에게 불평하기 이런 것 등등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한다면 피하기도 하죠. 중학교 가면 애들이 문 딱 닫고 넘어가잖아요. 중기 청소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의 대화 기법이 틀렸다는 거죠. 자, 대화라는 이름으로 부모 자신만의 생각을 전달하십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서운한 기색을 역력히 보이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 방식이나 용모, 말투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애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격려되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 난 너를 믿는단다. 너는 아빠와 엄마의 보배야.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내가 많이 노력했구나. 수고했어. 대단하다. 자랑스러워.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 애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율이 향상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사례. 남자 중학교 3학년 의사로부터 신경소약 학교를 쉬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첫 문장만 봐도 이런 소리를 선생님으로부터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례 2도 봅시다. 남자 6살, 두골이 큼, 뇌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음. 소년이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태어난 누나 3명은 또 죽었음. 이런 외부의 사례가 안 좋아요. 1, 2 사례를 가진 청소년들이 앞으로 10년쯤 15년쯤 후에
그 훌륭하게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례 1 틀림없이 잘못 클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 짓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풍토상 사례 2도 굉장히 잘못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뭔 줄 알아요? 사례 1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사례 2는 에디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례 1과 사례 2처럼 험악한 청소년들도 부모의 노력이 부모가 멘토처럼 잘 해주시면 이렇게 세계적인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에디슨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가 사례 1처럼 험악합니까? 사례 2처럼 어렵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애들이 뭔가 좀 잘 못하면 부모가 먼저 낙심하고 애들한테 좋은 말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결론을 내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요인이 크다는 거죠. 사례 1과 사례 2와 같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례 1도 이렇게 위인이 되었고 사례 2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자녀의 진로에 관여하냐에 따라서 잘 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자녀에게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자녀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래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2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헤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점을 보면서 그 능력을 자꾸 키워주시면 10년 후에는 분명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아닌 외국의 사례를 또 하나 들기로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유명한 그 토크쇼 진행자죠. 이 사람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흔히 그 비행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고 우리나라는 낙인을 잘 찍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거든요. 좀 미국의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 윈프리는 독서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윈프리한테는 부모는 없었지만 독서가 부모였고 멘토였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커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임신까지 했었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임신을 했어도 그걸 낙인 찍지 않고 훌륭한 토크쇼 진행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녀들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아니기 때문에 낙인 찍지 말고 부모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십몇 년, 십수년 애들한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좋은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진로를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환원하면서 자신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모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부모님들께서 희망을 가지셔서 끝까지 자녀를 케어하시면 제가 제목에서처럼 청소년 진로 부모가 멘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꼭 이루어지신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기업처럼,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기잖아요. 어떤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기지만 청소년 자녀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에 감사하고 즐겁게 부모 노릇을 잘하고 열심으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진로 부모가 멘토다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다든지 뭐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거가 있다든지 하시면 우리 상록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집중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